앞번 장에서 우리는 1차원 운동에 대해 학습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벡터 양과 벡터의 덧셈, 벡터의 성분을 배웠고 특히 위치 벡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배운 벡터들을 이용해서 위치와 속도, 그리고 가속도의 수학적 표현들을 어떻게 2차원 운동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학습할 예정입니다. 특히 포물체 운동과 원 운동의 예시를 통해 2차원 운동에서의 두 가지 중요한 모형을 학습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입자의 운동과 입자로 모형화할 수 있는 물체의 운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중반부에는 운동을 기술하는 운동학에서의 운동의 변화 원인을 공부하는 동력학을 잠시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뉴턴에 의해 알려진 운동의 법칙을 통해 힘의 효과를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에서는 마찰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면서 정지마찰력과 최대 정지마찰력의 작용하에 입자의 운동을 기술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3강 2차원 운동 및 운동의 법칙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선 1, 2강에서 학습했던 위치와 속도, 그리고 가속도의 개념 표현들을 어떻게 2차원 운동에 적용할 것인지 학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자동차의 속도 변화가 가속도이고 야구공을 공기 중으로 던지면 속도의 방향이 바뀌는 물체의 움직임을 유발하는 원인, 즉 힘에 대해서 학습하면서 뉴턴의 중요한 운동 법칙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턴의 법칙이 운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경우 중 하나인 원 운동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의) 경우 입자의 위치를 하나의 숫자로 기술하겠지만 2차원의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서 입자의 위치는 좌표계의 원점으로부터 입자까지 연결한 위치 벡터 R로 표시하게 됩니다. 처음 시간 TI에서 입자는 위치 벡터 RF로 기술되는 점 A에 있고 나중 시간 TF에서는 위치 벡터 RI로 기술되는 점 B에 있다고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입자가 시간 간격 델타 T 동안 A에서 B로 움직이면 위치 벡터는 RI에서 RF로 변하게 됩니다. 2장에서 배웠듯이 변이는 벡터이고 입자의 변이는 나중 위치와 처음 위치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입자의 변이 벡터 델타 R은 나중 위치 벡터에서 처음 위치 벡터를 뺀 것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2강에서 배운 것과 같이 운동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변이가 일어나는 시간 간격으로 나눈 B로 표현되는 위치 변화율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겠습니다. 2차원 또는 3차원 운동학에서는 모든 것이 1차원 운동학과 똑같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유의해야 할 것은 운동의 방향을 표시하기 위하여 양과 음의 부호 대신 완전한 벡터 표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간 델타 t 동안 입자의 평균 속도 V average는 입자의 변이를 시간 간격으로 나눈 것으로 정의합니다. 두 점 사이에서 평균 속도는 입자가 택한 경로와 무관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평균 속도가 입자가 택한 경로가 아닌 처음과 나중 위치 벡터에만 의존하는 변이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1차원 운동과 같이 입자가 한 점을 출발하여 임의의 경로를 거쳐 다음 점으로 되돌아온다면 변이는 0이므로 이 이동에 대한 평균 속도도 0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서 두 점 사이를 운동하는 입자를 다시 생각해보면 점선은 점 A에서 점 B로의 입자 경로를 보여주고 있으며 관측하는 입자 운동의 시간 간격이 점점 짧아질수록 변위의 방향은 점 A에서 경로의 빨간색 접선 방향으로 근접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간 속도 V는 델타 T가 0으로 접근할 때 평균 속도 델타 R분의 델타 T의 극한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즉, 점 A에서의 순간 속도는 점 A에서 추산한
시간에 대한 위치 벡터의 도함수와 같으며 입자의 경로상에 있는 임의의 점에서 순간속도 벡터의 방향은 그 점에서 경로의 접선과 일치하고 입자의 운동 방향과 같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입자의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의 개념은 시간에 대한 속도 벡터의 1차 도함수와 같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입자의 1차원 등가속도 운동을 고찰하였고 등가속도 운동하는 입자 모형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제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2차원 운동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 방법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종류의 운동을 분석하는데 꽤 유용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강에서 입자의 위치 벡터를 화살표로 나타내는 법을 학습하였는데요. 이제 벡터 성분에 대하여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서 직각좌표가 X, Y인 곳에 위치한 입자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점은 위치 벡터 R, 즉 단위 벡터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2차원 운동에 관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음 그림과 같이 마찰력이 없는 에어하키 테이블의 표면을 따라 직선 운동하는 에어하키 퍽을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위에서 내려다본 퍽의 운동을 나타낸 것인데요. 물체의 가속도를 그 물체에 적용하는 힘과 연관시켰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수평 방향으로는 퍽에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으므로 퍽은 X축 방향으로 등속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퍽이 관찰 지점을 통과할 때 Y축 방향으로 바람을 순간적으로 일으켜 이 방향으로 힘을 가하게 된다면 그림처럼 정확히 Y축 방향에 가속도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공기바람의 힘은 X축 방향으로 성분이 없기 때문에 X축 방향에 가속도가 생기지 않는 반면 바람이 지나간 후에 Y축 방향의 속도 성분은 일정하겠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기는 동안에도 X축 방향의 속도 성분은 그림에서 보듯이 변하지 않는데요. 퍽의 Y축 성분은 공기바람이 불기 전에는 일정하였지만 그 후로는 점점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간단한 실험을 일반화하면 2차원 운동은 X축과 Y축 방향에 각각 독립된 두 개의 운동으로 기술할 수 있게 되는데요. 즉 Y축 방향으로의 어떤 영향도 X축 방향의 운동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치 벡터를 안다면 입자의 속도는 다음 박스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가속도 A가 상수라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이의 성분인 AX와 AY도 상수이므로 이 운동을 두 방향 각각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등 가속도 운동하는 입자로 모형할 수 있고 속도 벡터의 X축과 Y축 성분을 분리하여 운동학식을 적용한 뒤 식에 대입하면 임의의 시간 t에서의 나중 속도는 다음 박스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임의의 시간 t에서 입자의 속도는 시간 t = 0에서 처음 속도 v와 시간 t초 동안 등 가속도의 결과로 더해지는 속도 at의 합임을 알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등 가속도 운동하는 입자의 x와 y 좌표는 다음 박스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나중위치 벡터 RF는 다음 박스와 같은 식으로 주어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식은 위치 벡터 RF가 처음 위치 RI, 입자의 처음 속도에 의하여 생기는 변위 VT, 그리고 등 가속도에 의하여 생기는 변위 2분의 1 AT의 제곱의 벡터의 합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중으로 던진 야구 공의 운동에서 포물체 운동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야구공은 곡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고 결국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 다음에 두 가지 과정을 통하여 포물체 운동을 간단히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낙하 가속도는 일정하고 아래를 향하며 두 번째, 공기 저항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정 하에서 포물체 경로의 궤적은 다음 그림처럼 항상 포물선일 것일 텐데요. 이번 강의 전체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가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벡터에 대한 포물체의 식은 시간의 함수로서 중력 가속도를 사용해 다음 박스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물체 운동이 가지는 처음 속도의 x와 y 성분은 삼각 함수를 통해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박스로 표현된 식은 위치 함수로 기술되는 입자 경로로 원점에서 쏜 포물체에 대한 경우인 다음 그림과 같겠습니다. 입자의 나중 위치는 처음 위치 RI, 가속도가 없을 때의 변이 VIT, 중력 가속도 때문에 생기는 2분의 1 AT의 제곱의 중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중력 가속도가 없다면 입자는 VI 방향으로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할 것입니다. 중력 가속도에 의하여 입자가 연직 방향으로 2분의 1 AT의 제곱만큼 입자의 변이가 더 생기게 되는데요. 그 거리는 자유 낙하하는 물체가 같은 시간 동안 떨어진 거리와 같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2차원 등 가속도 운동은 가속도 AX와 AY를 가지는 X와 Y축 방향의 독립적인 두 운동의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포물체 운동은 2차원 등가속도 운동의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의 가속도는 0이고 Y축 방향으로는 가속도 마이너스 G인 운동으로 다룰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포물체 운동 문제를 풀 때 두 분석 무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수평 방향의 등속 운동을 하는 입자, 박스로 표현된 식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연직 방향의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입자, 빨간색 박스로 표현된 식이 되겠습니다. 포물체 운동의 수평 성분과 연직 성분은 서로 완전히 독립적이며 따로 다룰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간 t는 두 성분에 대하여 공통 변수이기 때문에 두 식을 연립하게 되면 맨 아래의 수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수식에 관한 연립은 단순 연산이기 때문에 한번 유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예제를 다루기 전에 종종 일어나는 포물체 운동의 특수한 경우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의 그림처럼 포물체가 t=0일 때 VY 성분으로 쏘아 올려진 다음 다시 같은 수평 높이까지 되돌아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상황은 야구, 축구, 골프와 같은 스포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분석할 때 특별히 관심이 있는 두 위치는 높이 h인 최고점 A와 r,0인 점 B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거리 r을 포물체의 수평 도달 거리라고 하며 거리 h를 최대 높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으로 최대 높이 h와 수평 도달 거리 r을 초기속도 v, 발사각도 세타, 중력 가속도 g로 나타내 볼 텐데요. 최대 높이 h는 최고점에서 속도 vy가 0임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으므로 등 가속도 운동하는 입자 모형으로부터 포물체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 ta를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기술된 y축상에서의 운동식에 ta에 대한 식을 연립하게 되면 처음 속도 벡터의 크기와 방향으로 그림처럼 h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궤적의 대칭에 의하여 포물체가 지표면에서 최고점에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은 최고점에서 지표면으로 내려온 데 걸리는 시간과 정확히 같으므로 수평 도달거리 r은 포물체가 최고점에 가는 데 걸린 시간의 2배 동안 이동한 수평 위치가 되겠습니다. 등속 운동하는 입자 모형을 이용하고 이동시간 ET를 감안하면 X축상의 이동거리 R은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수평 이동거리 R의 최대값은 sin 2세타 값이 최대값 1을 가질 때이기 때문에 45도 발사각도일 때 최대가 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등속 원 운동하는 입자의 분석 모형을 통해 원 운동하는 물체를 기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왼쪽 위의 그림은 원 궤도를 따라 도는 자동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원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차가 일정한 속력 V로 이 경로를 따라 움직이게 되면 이를 등속 원 운동이라고 기술합니다. 학생들은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원 궤도를 따라 운동할 때에도 가속도가 있다는 것에 종종 놀라곤 하는데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하여 가속도를 정의하는 식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는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생기며 속도는 벡터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있는 경우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속도의 크기가 변하는 경우와 방향이 변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원형 경로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경우가 방향의 변화로 가속도가 생기는 경우이며 크기가 일정한 속도 벡터는 항상 경로의 접선 방향이고 원형 경로의 반지름의 수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속도 벡터의 방향은 항상 변하게 되며 등속 원운동에서 가속도 벡터가 경로의 수직이기 때문에 항상 원의 중심을 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경로의 평행한, 즉 속도 벡터와 평행한 성분이 있어야 할 텐데요. 그런 가속도 성분은 경로의 평행한 입자의 속력에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속력이 일정한 등속 원 운동이 아니며 따라서 등속 원 운동에서 가속도 벡터는 원의 중심을 향하고 경로의 수직인 성분만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입자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가운데에 그려진 위치 벡터와 속도 벡터를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는 반지름 r인 원형 경로를 따르게 되는데요. 그 일부분을 점선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입자가 시간 ti일 때 위치 a에 있고 속도는 vi이며 조금 지난 시간 tf일 때 입자의 위치 b에 있고 속도는 vf가 되겠습니다. 속도 vi와 vf는 크기는 같고 방향만 다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는 가운데 그림에 있는 속도 벡터들의 꼬리 시작점을 일치시켜 다시 표현하였는데요. 두 위치 벡터가 이루는 각도는 오른쪽 속도 벡터가 이루는 각도와 같겠습니다. 왜냐하면 속도 벡터 v는 항상 위치 벡터 r과 수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삼각형은 두 변 사이의 각도가 같고 이 두 변의 길이의 비가 같은 단물꼴이기 때문에 두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통해 다음처럼 입자가 A에서 B로 운동하는 시간 동안의 평균 가속도 크기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점 A와 B가 매우 가까이 접근한다고 생각해보면 위치 A와 B가 서로 근접함에 따라 시간 간격 델타 T는 0으로 접근하고 이때 델타 R은 원호를 따르는 입자의 이동 거리에 접근하며 따라서 속력 V에 접근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평균 가속도는 점 A에서의 순간 가속도가 되므로 이 수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속도를 구심 가속도라고 하며 가속도 표기에서 아래 첩자는 가속도가 중심을 향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반지름 R인 원 위에서 등속 운동하는 입자의 운동에 주기 T를 도입할 텐데요. 여기서 주기는 한 번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합니다. 한 주기 T초 동안 입자는 원 둘레인 2πr만큼 이동하게 될 것이고 속력은 원 둘레를 주기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주기는 다음 빨간색 박스와 같이 표현되겠습니다. 등속 원운동에서 입자의 주기는 원 주위로 입자가 한 번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데 주기의 역수는 초당 회전수를 나타내는 회전율로 정의되게 됩니다. 각 속력이 일정할 때 지름 방향 위치가 커질수록 병진 속력이 더 커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회전 목마가 일정한 각 속력 오메가로 회전할 때 회전 반경 R이 큰 바깥쪽에 타고 있는 사람은 회전 반경이 작은 안쪽에 있는 사람보다 더 빠르게 이동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등속 원 운동하는 입자의 구심 가속도를 다음 맨 아래쪽 보라색 박스처럼 각 속력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힘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뉴턴의 법칙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은 관성틀이라는 특별한 기준틀을 정의하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이 법칙은 이론적인 방식으로 한 물체가 다른 어떤 물체와도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이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되는 기준틀이 존재한다 라고 표현됩니다. 이런 기준틀을 관성기준틀이라고 부릅니다. 실험에서 실험 장치가 지표면에 놓여 있는 경우 관성기준틀에서 퍽의 운동을 관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퍽의 수평 방향의 힘이 전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준툴에서는 퍽의 수평 방향 가속도를 0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만약 등속으로 움직이는 기차에 타서 지표면의 실험 장치를 관측한다고 해도 여전히 관성 기준틀에서 관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성틀에 대하여 등속으로 움직이는 기준틀은 모두 관성틀이 되겠습니다. 관성 기준틀에서의 측정을 논의하는 경우에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을 앞에서 하였던 표현보다 좀 더 실용적인 문구로 관성 기준틀에서 볼 때 외력이 없다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는 계속해서 등속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물체에 적용하는 힘이 없다면 그 물체의 가속도는 0이며 제1법칙에 따르면 고립된 물체는 정지해 있거나 등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물체가 그 속도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거스르려고 하는 성향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또한 제1법칙으로부터 가속하고 있는 물체에는 반드시 어떤 힘이 적용하고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으며 이로부터 힘이란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질량은 속도의 변화를 거스르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체의 속성입니다. 같은 힘을 물체에 작용할 때 물체의 질량이 커질수록 물체의 가속도는 작아진다는 것을 실험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질량을 정량적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주어진 힘에 대해 질량이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얻는 가속도를 비교하는 실험을 수행하면 질량 m1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가속도 a1으로 운동을 변화시키고 질량 m2인 물체에 같은 힘이 작용해서 가속도 a2로 가속시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질량의 비율은 작용한 힘에 의하여 발생하는 두 가속도 크기 비율의 역수 또는 역비율로 정의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힘이 3kg인 물체에 작용하여 물체가 4m/s 제곱으로 가속된다면 같은 힘을 6kg인 물체가 받으면 크기가 반으로 줄어든 2m/s 제곱으로 가속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유사한 실험을 통하여 얻은 결론은 어떤 주어진 힘에 의하여 발생한 물체의 가속도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한 물체의 질량을 알고 있다면 다른 물체의 질량은 이들의 가속도를 측정하여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뉴턴의 제1법칙은 물체가 힘을 받지 않을 때 물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체는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즉, 물체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거나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뉴턴의 제2법칙은 물체에 하나 또는 여러 힘이 작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을 가로질러 질량이 m인 물체를 미는 실험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에 수평력 F를 가하면 이 물체는 가속도 A로 가속되게 됩니다. 만일 같은 물체에 가하는 힘을 2배로 하게 되면 실험 결과는 물체의 가속도가 2배의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런 관측을 통하여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에 작용한 힘에 비례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이런 관측의 결과는 뉴턴의 제2법칙으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관성 기준 틀에서 관측할 때 물체의 가속도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비례상수를 1로 두고 질량, 가속도, 힘의 관계를 나타내는 뉴턴의 제2법칙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다음 박스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알짜힘은 물체에 적용하는 모든 힘의 벡터 합이기 때문에 뉴턴의 제2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에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을 정확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책의 모서리를 손가락 끝으로 살짝 밀면 책도 손가락을 되밀어 손가락 피부가 약간 눌리게 될 것입니다. 더 세게 민다면 책이 되미는 힘도 커지게 되고 따라서 손가락 피부는 더 많이 눌리게 될 것입니다. 이 간단한 실험은 힘이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임을 보여주는데요. 즉, 손가락이 책을 밀 때 책도 손가락을 민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요한 원리는 뉴턴의 제3법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컴퓨터 모니터가 책상 위에 정지해 있다면 모니터가 받는 중력은 Fg = FEM이 되겠습니다. 이 힘의 반작용력은 모니터가 지구에 작용하는 힘 FME = -FEM이 되겠습니다. 모니터는 책상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가속되지 않으며 책상은 모니터에 대하여 수직 항력이라고 하는 책상 윗면의 수직 방향인 힘 FTM을 작용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체가 표면에 접촉하고 있으면 표면은 물체에 항상 수직 항력을 작용하게 됩니다. 모니터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은 책상이 부서지기 전까지는 요구되는 어떤 값이라도 가질 수 있는데요. 모니터의 가속도는 0이기 때문에 뉴턴의 제2법칙에 따라 모니터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수직 항력은 모니터에 작용하는 중력과 상쇄되어서 모니터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0이 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래 그림은 힘과 관련된 문제를 푸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 상황과 관련된 모니터, 지구, 및 책상 등에 작용하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운데 그림은 모니터라는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를 힘 도형 또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보여주는 도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오른쪽 그림은 자유물체 도형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림 표현입니다. 자유물체 도형에서는 물체를 점 또는 입자로 표현하며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점에 적용하는 것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입자로 모형할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때에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물체 도형을 그려보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만을 표현하게 되기 때문에 물체의 운동을 쉽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물체가 어떤 표면 위를 운동하거나 공기나 물과 같은 점성이 있는 매질 속에서 운동할 때 물체는 주위와의 상호작용 때문에 운동하는 데 저항을 받게 됩니다. 이런 저항을 마찰력이라고 하는데요. 마찰력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데 걷거나 달리기 또는 자동차의 운동 등이 모두 마찰력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당에서 쓰레기로 가득 찬 쓰레기통을 다음 그림과 같이 콘크리트 위에서 끌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쓰레기통과 콘크리트 표면은 마찰이 없는 이상적인 면이 아닙니다. 만일 오른쪽 수평 방향으로 저격하는 외력 F가 그다지 크지 않으면 쓰레기통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외력 F에 맞서서 쓰레기통이 움직이지 못하게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정지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쓰레기통이 움직이지 않는 한 외력은 정지마찰력과 같기 때문에 외력 F가 커지면 그에 따라 정지마찰력도 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외력 F가 줄어들면 그에 따라 정지마찰력도 줄어들겠습니다. 실험을 통하여 마찰력은 두 표면의 특성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접촉은 물질의 돌출부가 만나는 단지 몇 개의 점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들에서 한 돌출부가 다른 표면의 돌출부의 운동에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것과 두 표면의 돌출부끼리 접촉할 때 화학적인 결합에 의하여 마찰력이 일어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원자 수준에서 볼 때 마찰은 매우 복잡하지만 실제로 마찰력의 본질은 표면의 원자나 분자들 사이의 전기적 상호작용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외력 F의 크기가 증가하면 쓰레기통이 결국에는 움직이기 시작할 텐데요. 쓰레기통이 막 움직이려는 순간에는 아래 그래프처럼 정지마찰력이 최대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외력 F가 최대 정지마찰력보다 크면 쓰레기통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오른쪽으로 가속하게 될 것입니다.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 대한 마찰력을 운동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쓰레기통이 움직일 때 통에 대한 운동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습니다. 알짜힘은 뉴턴의 제2법칙에 따라 통을 오른쪽으로 가속시키게 됩니다. 만일 외력과 최대 정지 마찰력이 같으면 가속도는 0이고
쓰레기통은 일정한 속력으로 오른쪽을 향하여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통에 가하는 외력 F를 제거하면 왼쪽으로 작용하는 마찰력이 쓰레기통에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가속도를 가해서 결국에는 멈추게 만드는데요. 이는 뉴턴의 제2법칙과 잘 들어맞습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 표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의 크기에 근사적으로 비례한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실험적 관측에 근거를 둔 다음과 같은 마찰력의 특징들은 마찰력이 포함된 문제를 다룰 때 유용하겠습니다. 접촉하고 있는 두 물체 사이의 정지 마찰력의 크기는 다음 박스의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μ는 차원이 없는 상수로서 정지 마찰 계수이고 n은 접촉면에 의하여 물체가 받는 수직 항력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등호는 물체가 막 움직이기 시작할 때, 즉 외력과 최대 정지 마찰력이 같을 때 성립합니다. 이 상황을 임박한 운동이라고 하며 부등호는 물체가 표면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표면에 대하여 정지해 있을 때 성립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중반부에서 일정한 속력 V로 반지름 R인 원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등속 원 운동하는 입자 모형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이는 가속도 운동이며 가속도의 크기는 다음 박스처럼 표현할 수 있다고 학습하였습니다. 가속도 AC가 원의 중심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속도를 구심 가속도라고 하며 AC는 항상 속도 벡터 V의 수직이 되겠습니다. 만약 가속도가 속도 벡터에 평행한 성분을 갖는다면 입자의 속력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등속 원 운동하는 입자 모형을 힘의 개념과 결합하여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위에서 볼 때 질량 m인 원판이 길이 r인 줄에 묶여 수평 원 궤도를 따라 빙빙 돌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의 무게는 마찰이 없는 책상에서 수직 항력에 의하여 지지되어 있고 줄은 원판의 원형 경로 중심의 못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뉴턴의 제1법칙에 따르면 원판에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 원판은 직선을 따라 운동할 것이나 줄이 원판의 지름 방향의 힘 FR을 작용함으로써 원판이 직선을 따라 운동하는 것을 방해하여 원 궤도를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힘은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줄을 따라 원의 중심을 향하게 됩니다. 뉴턴의 제2법칙을 지름 방향에 적용하게 되면 구심 가속도를 일으키는 R자 힘은 가속도와 다음 초록색 박스에 표현된 수식의 관계를 갖게 되겠습니다. 구심 가속도를 일으키는 힘은 원 궤도의 중심을 향하여 작용하고 속도 벡터의 방향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만약 이 힘이 사라지게 되면 물체는 더 이상 원 궤도를 따라 운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힘이 사라진 순간의 점에서 원의 접선인 직선을 따라 운동할 것인데요. 오른쪽 그림처럼 만약 줄이 어느 순간 끊어지게 된다면 원판은 그 순간 원판이 있던 지점에 원에 접하는 직선을 따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시간 델타 t 동안 입자의 평균 속도 V average는 입자의 변이를 시간 간격으로 나눈 것으로 정의합니다. 두 점 사이에서 평균 속도는 입자가 택한 경로와 무관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평균 속도가 입자가 택한 경로가 아닌 처음과 나중 위치 벡터에만 의존하는 변이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1차원 운동과 같이 입자가 한 점을 출발하여 임의의 경로를 거쳐 다음 점으로 되돌아온다면 변이는 0이므로 이 이동에 대한 평균 속도도 0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서 두 점 사이를 운동하는 입자를 다시 생각해보면 점선은 점 A에서 점 B로의 입자 경로를 보여주고 있으며 관측하는 입자 운동의 시간 간격이 점점 짧아질수록 변위의 방향은 점 A에서 경로의 빨간색 접선 방향으로 근접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간 속도 V는 델타 T가 0으로 접근할 때 평균 속도
델타 R분의 델타 T의 극한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즉, 점 A에서의 순간속도는 점 A에서 추산한 시간에 대한 위치 벡터의 도함수와 같으며 입자의 경로상에 있는 임의의 점에서 순간속도 벡터의 방향은 그 점에서 경로의 접선과 일치하고 입자의 운동 방향과 같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입자의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의 개념은 시간에 대한 속도 벡터의 1차 도함수와 같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지름 R인 원 위에서 등속 운동하는 입자의 운동에 주기 T를 도입할 텐데요. 여기서 주기는 한 번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합니다. 한 주기 T초 동안 입자는 원 둘레인 2πr만큼 이동하게 될 것이고 속력은 원 둘레를 주기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주기는 다음 빨간색 박스와 같이 표현되겠습니다. 등속 원운동에서 입자의 주기는 원 주위로 입자가 한 번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데 주기의 역수는 초당 회전수를 나타내는 회전율로 정의되게 됩니다. 각 속력이 일정할 때 지름 방향 위치가 커질수록 병진 속력이 더 커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회전 목마가 일정한 각 속력 오메가로 회전할 때 회전 반경 R이 큰 바깥쪽에 타고 있는 사람은 회전 반경이 작은 안쪽에 있는 사람보다 더 빠르게 이동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등속 원 운동하는 입자의 구심 가속도를 다음 맨 아래쪽 보라색 박스처럼 각 속력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아래 그림은 힘과 관련된 문제를 푸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 상황과 관련된 모니터, 지구 및 책상 등에 적용하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운데 그림은 모니터라는 한 물체에 적용하는 힘들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를 힘 도형 또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보여주는 도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오른쪽 그림은 자유물체 도형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림 표현입니다. 자유물체 도형에서는 물체를 점 또는 입자로 표현하며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점에 적용하는 것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입자로 모형할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때에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물체 도형을 그려보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만을 표현하게 되기 때문에 물체의 운동을 쉽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위에서 볼 때 질량 m인 원판이 길이 r인 줄에 묶여 수평 원 궤도를 따라 빙빙 돌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의 무게는 마찰이 없는 책상에서 수직 항력에 의하여 지지되어 있고 줄은 원판의 원형 경로 중심의 못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뉴턴의 제1법칙에 따르면 원판에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 원판은 직선을 따라 운동할 것이나 줄이 원판의 지름 방향의 힘 FR을 작용함으로써 원판이 직선을 따라 운동하는 것을 방해하여 원 궤도를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힘은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줄을 따라 원의 중심을 향하게 됩니다. 뉴턴의 제2법칙을 지름 방향에 적용하게 되면 구심 가속도를 일으키는 R자 힘은 가속도와 다음 초록색 박스에 표현된 수식의 관계를 갖게 되겠습니다. 구심 가속도를 일으키는 힘은 원 궤도의 중심을 향하여 작용하고 속도 벡터의 방향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앞서 배운 벡터들을 이용해서 위치와 속도, 그리고 가속도의 수학적 표현들을 어떻게 2차원 운동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학습하였습니다. 특히 포물체 운동과 원 운동의 예시를 통해 2차원 운동에서의 두 가지 중요한 모형을 학습하였으며 운동을 기술하는 운동학에서 운동의 변화 원인을 공부하는 동력학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찰에 대한 내용을 확장하여 힘의 크기가 주위의 매질에 대한 물질의 속력에 따라 변하는 모형을 학습하면서 저항력 하에서의 입자의 운동을 기술해보는 예는 여러분들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며 제3강 2차원 운동 및 운동의 법칙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